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떨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첫 서막을 열어야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명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서 경북 봉화산골로 2008년에 기촌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히말라야, 티베트, 시베리아, 알래스카 이런 데를 떠돌고 있는, 그러면서 오지 다큐를 찍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전문으로 하는 영상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왔지, 이렇게 이육사 시인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만들어져서 큰 주목을 받았고 했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육사 시인의 삶은 사실은 시인이자 독립투사의 삶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다루어진 적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온전하게 이육사 시인의, 그리고 독립투사로서의 이육사 선생님의 삶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사실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육사 시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그리고 지구의 오지를 떠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자유롭게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 3편을 가지고 이제 순례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겹고 그런 상황을, 지금 답답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이육사 선생님의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들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가 잠시 또 2시간 남짓 좀 힐링의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다채롭게 영상을 중심으로, 저는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육사 시인과 아무 상관없는, 제가 그냥 최근에 지난 몇 년 작업을 했던 그 짧은 것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청송의 소원공원에 있는 운봉관입니다. 이게 드론으로 눈 내리는 겨울을 보면 눈이 지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내립니다. 예, 조금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이육사 시인의 그런 시들을 보면 이 조국 강토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그 외시 버선길인데 이제 그냥 우리 봉화와 강원도를 잇는 국도를 중심으로 그런 우리 조국 산하를 담은 그런 영상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지구의 오지를 떠돌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역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이곳의 제작 지원으로. 그러면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알래스카에 관한 다큐를 짧게 보여드리고 우리 이육사 시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보일 텐데 그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북미 선주민, 예, 원주민들입니다. Chief Calhoun, I come from the village of Sakis, which is also known as Fort Edward, which is on the northern end of Vancouver Island. We come from the Quagioth Nation. We're part of the 17 tribes from the Kwakwakwak. 예, 그 밴쿠버 섬에 살고 있는 콰키오틀 부족의 한 그룹이거든요. 조금 전에 추장님이시고. 실제로는 캐나다나 미국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호구역에도 살고 있고 아니면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어제 슬럼가에서도 살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북미 원주민에 관한 다큐를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가 북미 선주민에 관한 역사를 모르고 북미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조금 슬로우 템포로 가겠습니다. 예. 예, 뭐 이건 아까 제 소개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해주셔서 관장님께서 어쨌든 저는 그동안 히말라야, 티베트, 시베리아, 알래스카, 아프리카를 떠돌면서 오지 다큐를 제작하고 있고 올해 9월 3일에 카일라스 가닉이라는 작품을 개봉을 했고 지금 현재도 어쨌든 상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 3편을 가지고 이육사 시인의 삶을 순례자로서 한번 조명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례란 것이 또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 한 장은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상군이고요. 지금 저 멀리 여기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혹시? 예, 이 왼쪽에는 이 까그베니 이제 안나푸르나 상군의 그 마을 까그베니 마을인데 거기에 젊은이인 채왕이라는 친구고 오른쪽에는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81살에 처음으로 히말라야로 순례를 떠나셨는데 그게 첫 해외여행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히말라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를 하고 싶어서 뭐 일본에 온천에 가자고 하면 일본에 왜 가느냐 첫 대답이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1934년생이시니까 어쨌든 일제강점기를 지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머니한테 굉장히 이제 먼 나라이신 거죠. 그러면 동남아를 가자고 하면 또 가시느냐? 그게 아니고 왜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의 첫 81살의 여정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육사의 시대 이 그 프로그램의 첫 강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짧게 소개를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연도별로 그냥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경북 1904년 경북 안동 도산면 원촌 마을에서 출생하셨고 본명은 이원록이시고요. 1923년에 19살이실 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우리의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혹은 중국으로
그렇게 유학도 가고 독립투쟁을 위해서 떠났던 그런 시대였죠. 귀국해서 1925년에 대구에서 어열단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때가 21세이실 때였습니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셔서 투옥되셨을 때가 23세였고 1929년 광주 학생운동으로 또 투옥이 되셨습니다. 1930년에 대구 경문 사건으로 투옥이 되셨고요. 이때 26세였는데 이때 대구 형무소에 계실 때 수임 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후에 시를 발표하실 때 264라는 필명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2년 어열단 산하에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로 입교하셨을 때가 28세였고 1933년 학교를 마치시고 국내 잠입 후에 항일 활동을 전개하시면서 황혼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을 때가 29세였습니다. 그리고 1931년 유일한 혈육이신 이옥비 여사를 출생을 하시게 되고요. 37세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전 1943년에 중국과 만주를 그리고 국내를 왕래하면서 무장독립 운동을 펼치던 중에 체포가 되셨고 베이징의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고문으로 사망하셨을 때가 40이 되실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64 시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264 시인의 삶을 정체성을 어디에 중심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정말로 독립투사이셨고 그리고 또한 시인이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264 시인의 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소설,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구의 오지를 떠도는 사람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264 시인의 시를 봤을 때 순례자의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가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에 우리가 잘 아는 성스러운 산 가일라스 산이 있습니다. 티벳의 백성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일라스 코라를 이제 도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1년에 수없이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순례길을 걸을 때 순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종교상의 어떤 성지나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참배를 하는 행위,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순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264 시인을 순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슴 속에 우리 어떤 조국 독립의 그런 이상 사회를 꿈꾸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투쟁을 하셨던 그런 삶이 우리가 순례자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례라는 것은 지구에서 인간이 가장 오래된 행위, 걷는다는 행위에 종교적, 성스러움의 어떤 의미가 결합되어서 진행되어져 오랜 세월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그냥 순례를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여행은 언제든지 발길을 멈추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지만 순례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온 정성을 모아서 떠나야 하고 그 길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 즉 순례자의 마음은 그 길 속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여행이라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순례자의 입장에서 이육사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보다는 자연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 대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시 속에서 개별적인 인간을 강조한다거나.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육사 시인께서도 우리가 자연주의자, 생태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자연과 문명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자연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육사 시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자연, 그리고 조국 강토, 그 다음에 당신께서 그렇게 투쟁을 하셨던 만주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세 편의 시 중에서 절정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절정은 1940년에 발표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제가 낭독을 좀 하는 것보다는 관장님 어떻게 좀 낭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에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일단은 이 절정은 다른 우리가 알려진 광야나 이런 것보다는 일찍 좀 발표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제가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인터넷에 그런 전문가들이 쓰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된 걸 보면 이 시는 시인께서 시대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달한 비극을 초월하려는 정신적 경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이 자리에는 또 이육사 시인의 그런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이런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분석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일반인의 저도 일반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비문학인으로서 직독직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순례자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황량한 벌판과 고개를 걷고 넘어야 되고 정신력과 체력을 끊임없이 시험해야 되고 쉴 새 없이 불어오는 강풍과 비, 눈과도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 옆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겨울은 시련의 계절인 동시에 그 너머 생명을 잉태할 봄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육사 시인께서는 저 오지의 길을 일종의 순례자의 입장에서 걸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길 위에서 그렇게 히말라야에서 티베트의 길 위에서 혹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저는 사실은 이 절정을 보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힘겨움에 대한 우리의 거친 우리의 삶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육사 시인께서는 제목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 거친 세상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결국 절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단지 제목으로만 저는 사실 남겨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절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우리가 맞서고 있는 이 거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절정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제가 어머니가 84실 때 2017년에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몽골 고원을 지나서 그다음 고비 사막, 알타이 산맥, 파미르 고원,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 여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친 세상.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이 이육사 시인의 절정을 저의 작품 속에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예고편뿐만이 아니어서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장면도 있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바이칼 호수입니다. 신성한 나무입니다. 바이칼 호수에 얼어붙은 호수 위를 어머니께서 일출을 맞으러 걸어가시는 모습이고요. 진짜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안 제3면 골짜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왔습니다. 예, 올해 80번 정도 됩니다. 그래도 청춘입니다. 몽골 예대 초원입니다. 고비 사막입니다. 예, 몽골에 간혹 볼 수 있는 석인상입니다. 예. 목소리도 안 하나. 그래도 나만으로 기쁘게 하고 나만으로 기쁘게 하고 이 허불판에서 허불판인가 허물에왔긴가 나무도 없고 당나귀도 없고 말도 없고 토끼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험난한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지. 여러 가지 너를 저그
조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들은 한숨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예, 알타이 산맥인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9월 20일경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 낙타를 타고 어머니께서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파미르 고원입니다. 대략 4,500m인데 저기 야크떼입니다. 예. 히말라야만 있는 게 아니고 예, 파미르 고원에도 야크떼들이 있습니다. 일년씩 자전거를 타고 세계의 오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예, 자전거 여행자들. 티베트의 마누사로와르 호수인데 석가모니 어머니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부처님을 잉태하셨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곳 성스러운 호수입니다. 즐겁게 좋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를 제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서 몽골을 거쳐서 알타이 산맥, 중앙아시아, 티베트 카일라스 산까지 육로로 어머니와 3개월에 걸쳐서 2만 킬로를 순례를 떠났고요. 그렇게 이제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했지만 끝끝내 어머니는 간절히 원하시던 성스러운 카일라스의 디라북 사원에서 어머니가 하시고 싶었던 이렇게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절정이라는 시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절정이라는 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징적으로 이육사 시인께서 제목에 우리가 고난 뒤에 맞이할 그런 세계, 해방, 독립 이런 것들을 제목에 드러내고 실제로는 그런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현실과 싸워야 되는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성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순례자의 길에서 결국에는 성자가 되신 대표적인 분 두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수없이 길을 걸으셨고 그 속에서 민중들 속에서 함께 우리 인간이 맞이할 해방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나 우리가 남자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의 세월을 이기면서 만주로 가서 그렇게 독립투쟁을 하면서 그런 길 위에서 그렇게 늘 평생을 사시다가 순교를 하셨던 분이고요. 또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떠나신 이태석 신부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인류사에서의 그런 성자들은 그런 어떤 숭고한 사랑, 어떤 성스러움을 향해서 그렇게 거친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어떤 순례자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을 또 배우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강의가 이상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자, 다음 두 번째로 저는 두 번째 작품, 제가 세 개의 작품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두 번째 시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작품이 있겠습니까? 광야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한다고 하면 청포도. 순례자의 그런 어떤 삶과 관련해서 대표작 맞아요. 중에 한 작품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1945년에 발표하신 꽃이, 실제로 이 작품도 제가 보기에는 제목과 실제로 그 안에 시의 내용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질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또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선생님께서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제 맞지 않습니까? 예, 낭독을 그러면 오늘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땅으로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적인 해석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은 꽃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가 찾아올 것을 확신하는 화자의 강인한 현실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진,
저 사진이 아까 처음에 우리 까그베니 마을에 그 젊은이인 채왕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사진하고 거의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떠올랐던 곳이 이곳 풍경입니다. 이제 이 뒤에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산군이고, 지금 여기는 사실 강인데 물이 말라 있는 겁니다. 칼리간다키 강이라고 실제로 성스러운 강입니다. 티베트에서 발원을 해서 인도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강인데 이 강을 따라서 티베트과 히말라야, 네팔 사이에 불교 왕국 무스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을 좋아하시거나 불교에 뭐 또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불교 왕국 부탄이 있지만 또 티베트과 네팔 사이에 불교 왕국 무스탕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산책을 하다가 찍은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히말라야나 북쪽 툰드라,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제가 그렇게 갔던 알래스카가 떠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이제 저의 느낌은 사실은 이 꽃이라는 작품을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절함, 희망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문학 평론가들 분들의 그런 해석이시고요. 저는 이제 그냥 비전문가로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육사 시인께서 끊임없이 왕래하셨던 중국과 만주 시절을 회고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즉, 비 한 방울 날이 닿는 그 땅, 만주벌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북쪽 툰드라, 그리고 한바다 복판 용소섬 치는 곳. 결국 독립을 위해서 그곳에서 독립지들과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들을 저는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시의 내용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작품 또한 제가 보기에는 제목에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다. 결국 당신께서 만주 벌판에서 거친 세상의 너머에 결국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그런 꽃이 있다는 그런 간절함을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해석은 보는 사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과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꽃에서는 이육사 시인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 즉 독립이 되겠죠. 그것과 함께 현실에서 당신께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마주하고 사셨던 그런 만주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순례자로서 길을 떠났던 히말라야가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만났던 노화가 한 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2014년에 제가
처음 아니고 어쨌든 히말라야 갔을 때 우연히 태오 저 노화가 아저씨를 뵙게 됐는데 저때 67살이셨고요. 네덜란드 태생의 화가신데 그 당시에 7년째 홀로 오지 마을에서 방 하나를 빌려서 작품 활동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옆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시키는 일도 하고 이러면서 모섬처럼 살고 계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가위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화가이신 태우 아저씨가 가위를 갖다 주십니다. 주전자 물은지라고 하니까 주전자를 얹으시고요. 저게 마을에서 의례를 지내는 그런 곳이라서 비어있는 곳인데 저곳을 작업실로 이렇게 하시면서 홀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딱 방 한 칸 저것이 작업실이자 숙소이고 침실이고 이랬었습니다.
예, 그 네덜란드 출신의 노화가이신데 이름이 테오, 그러니까 우리 고어의 동생과 이름이 같습니다. 국적도 같죠. 그래서 지금 2014년에 67이셨으니까 지금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시력도 이제 많이 가시고, 손도 떨리고 해서 거의 작품을 많이는 거의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이 태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히말라야나 이런 네팔을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젊은 시절 이제 세계를 막 떠돌았는데 주로 그렇게 거쳐가는 곳들이 인도나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거치다가 가셨고, 보통 네팔에 가는 이유는 히말라야가 있기도 하지만 그 히말라야 네팔에 순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이제 사는 분들, 히말라야의 풍경.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로 가는 이유는 사실 산이 있기도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문명과는 떨어져서 그렇게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예, 불교 왕국 무스탕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그곳입니다. 가그베니 마을이 있는. 제가 어머니 나이에 홀로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길 위에서. 그 친구가 염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랑 같이 염소를 모는 강아지가 있고 개가 한 마리 있고 하루 종일 히말라야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당연히 화폐의 개념도 거의 안 가지고 계시고요. 그냥 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담배 한 갑씩 사드릴 수는 없고, 예.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고 저렇게 어머니를 따라 짐을 옮기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깨는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작은 식당을 여신 분입니다. 예, 얘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그냥 학교 가는 걸 밥 먹듯이 빼먹고, 예, 그냥 게스트하우스에 도와줄 일 있으면 저렇게 사과나 깎이면서 학교를 안 갑니다. 예.
Now, Freda. 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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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w, yeah.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행복한 건지, 여기에 나오는 노인, 할아버지, 꼬마들, 돌 깨는 아이들이 더 행복한 건지 참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학교를 빼먹고 그냥 사과를 깎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밤 10시, 12시까지 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그냥 오지를 떠돌면서 지금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 꿈꿔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가? 결국 그건 선택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기 돌 깨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숨겨진 설명을 드리면, 저때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네팔 다큐나 이런 것들 보면 저 돌을 잘게 자갈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50원 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동원해서 이제 돌을 깎는 거죠. 계곡을 따라서 천막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저기는 그런 곳은 아닌데 아빠가 이제 그 집 짓는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래도 뭐 목수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돌을 쌓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빠는 없고 제가 제 게스트하우스 옥상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이제 별채처럼 하나를 더 방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렇게 세 남매가 돌을 깨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얼굴이 밝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옛날 선생님들께서도 옛날 고생하고 이럴 때에도 막 농사일하고 소 꼴매기로 가고 이래도 즐겁게 하셨던 것처럼 얘들은 어리니까 그랬는데, 근데 아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우리 시대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아빠는 부끄러워하겠죠. 저를 만났으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쑥스러운 웃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문화의 기준에서 보면 화를 내거나,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일단 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팔 사람들의 그런, 사실은 어떤 국민을 국민석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기서 아빠는 외부인인 이방인인 제가 거기서 자기 아이들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로 담은 거 아닙니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화를 낸다거나 또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오셔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밖에 못 깼죠.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뭐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찰흙을 이제 이렇게 하고 진흙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화나 어떤 타문화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 이상 살아보지 않으면 그냥 어떻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네팔 오지 마을에 이 가족들, 이 아빠,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삶. 아이들은 사실은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안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냥 아마도 엄마도 어디 일하러 가셨거나 이러니까 아빠를 따라와서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 사회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일에 네팔이 아주 살기 좋아져서 그러면 거기서도 다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러다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저런 사회를 보면서 어떤 양극단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저런 소위 말하면 야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문명 너머의 삶으로 저런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삶밖에 없느냐?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육사 시인께서 그렇게 독립을 꿈꾸고 결국 우리 인간 해방의 그런 날을 사실은 저는 이육사 시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께서도 성자들께서도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 대한 독립이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끝없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인 광야를 한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역시 해방되는 해 194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광야. 선생님.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른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역시 저는 광야 이 시를 보면 딱 제가 그렸던 그런 곳들 중에서는 바로 이 장면이 제일 떠오르거든요. 바이칼 호수가 있고요. 바이칼 호수에 바이칼 호수가 이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길이로는 100km가 넘고 폭으로는 대략 50km 가까이 되는 그런 곳인데 중앙점에 오론섬이라고 있습니다. 아론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론섬은 그 주변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에게 성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태어나기 가장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믿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오론섬의 언덕 위에 여기에 이제 성스러운 나무에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소수 민족이 부리아트 민족인데, 부리아트 민족이 여기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던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이렇게 깃발을 둘러놓고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푸른 하늘과 이 장면이 저는 정말로 태초에 그런 어떤 순간인 듯한 그런 느낌. 바이칼 호수는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기도 하죠. 물론 깊이가 1000m이기도 합니다만, 바이칼 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때가 4월 10일경 정도 되는데, 바이칼 호수가 얼마나 겨울 동안에 깊이 얼어 있으면 아직도 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차들이 달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걸어서 다니고 배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오론선까지는 차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광야에 대해서 이제 저는 보면 이 광야는 실제로는 그 시어들만 이렇게 보면 앞에 앞선 두 개의 시들과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이게 제가 구글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써도 되리라 생각한데 그 케일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시어들도 그렇고, 예. 하늘, 그리고 처음에 보면 까마득한 날 태초를 의미하겠죠.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이 처음 열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 바다, 감히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를 문학적으로 해석한 경우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광야라는 광활한 공간과 현실 초월적인 시간인식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낸 저항시이다. 시인은 광야에서 태초를 포함한 역사를 생각하고 현재가 민족적 비극의 시기이지만 반드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을 희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개의 작품은 해석의 여지들이 굉장히 폭넓게 있다고 보면 이 작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해석의 범위 안에서 우리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냥 거창하게 말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한마디로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에도 끝끝내 꿋꿋했던 한반도의 강토를 저는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여기는 만주도 아니고 이 시 속에서는 우리 조국 강토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고 수천 년 세월 동안 그렇게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 강토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태초의 시간부터 이 우리의 강토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꺾이지 않는 독립투사의 기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목이 광야를 지으셨는데 앞에서 시에서 썼던 방법들하고는 다르다. 즉 뭐냐면은 앞에 두 작품은 제목 자체를 절정이나 꽃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마주하게 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목에다 담고 현실 속에서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투쟁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제목도 그냥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수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제가 순례자라는 게 아니라 이육사 시인께서 순례자의
광야라는 측면에서 제가 본다면 결국 순례자들은 결국 끊임없이 맨몸으로 광야에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있을 때 그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만 마주하게 될, 피우게 될 꽃이나 절정의 시간,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상세계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에 서서 그 광야와 마주해야 된다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육사 시인께서는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완전한 인간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어떤 측면에서는 순수했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육사 시인을 독립투사이자 저항 시인이라고 말합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육사 시인은 이 조국 강토,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초인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초인을 이야기하자면 니체의 초인 사상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렇게 한 인간이 초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라고도 하고 마틴 루트라고 말을 했다기도 한 그 유명한 명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 나무를 심겠다. 예. 이 마지막 문구는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는 다를지언정 우리가 꿈꾸는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사과나무를 심든 아니면 초인이 와서 그렇게 하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절대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동양의 무의자연의 사상하고도 어떤 측면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한 선택으로서 결국 무의자연의 궁극적인 삶이 있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육사 시인께서는 실제로는 아까도 처음에 밝혔지만은 40이 되실 무렵에, 그러니까 만으로 39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일에 이육사 시인께서 생존하셨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제가 말했던 결국 동양 철학에서 바라보는 무의자연의 삶, 궁극적인 인간의 그런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이 광야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남동 알래스카의 그곳이 생각이 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큰 까마귀의 땅을 찾아서인데, 원래는 북서태평양 캐나다도 가야 되는데 캐나다를 지금 못 들어갑니다. 알래스카는 제가 7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미국 대통령께서 그걸 굉장히 느슨하게 하셔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지금 국경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결국 남동 알래스카만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목은 신성한 숲, 빙하, 그리고 고래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방송 다큐이기 때문에 내년 봄 세계 환경의 날이나 이 즈음에 방송을 통해서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궁극적으로는 광야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저의 그 바라봤던 만났던 남동 알래스카가 떠오르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토템폴이라는 게 서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조각에서 세운 성스러운 토템폴. 벌목 현장입니다. 원주민 청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광야, 그리고 광야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북미 원주민, 선주민에게는 숲과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보았지만 그런 어떤 원시님들이 그렇게 벌목이 되어서 여기에 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시는 이제 원주민이 에스키모. 이제 에스키모라는 거는 이제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제 이누이트라고, 그 캐나다 쪽을 이누이트라고 부르고 그 미국 쪽은 이누피아크라고 사실은 부르는 게 정확한 건데, 그래서 이누이트 사람들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물개 사냥하고, 그죠? 근데 알래스카에는 아주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남동 알래스카의 이 인디언 청년 같은 경우에는 클링깃 부족이고요. 아까 처음에 신성한 숲에 이 선조들이 토템폴을 세웠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토템폴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성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성 같으면은 우리가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서 마을을 지키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저 토템폴은 실제로는 한 가문을 나타내는 족보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래에는 여기 부리가 날아갔지만
큰 까마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가 이제 씨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까마귀 씨족이 있고 또 뭐 독수리 씨족이 있고 베어 씨족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클링기 부족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거든요. 어머니의 씨족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가 그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클링깃하고 여기는 사실은 그 남동 알래스카 바로 밑에 캐나다 국경 지역에는 하이다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존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소위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저 토템폴을 박물관으로 옮겨서 보존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 토템폴은 그냥 자기들의 신성한 땅에 있다가 그렇게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썩어서. 그게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인 거죠. 이게 박물관에 전시돼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이 알려지고 이러는데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템폴이 가진 그 진짜 의미, 그 의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보존이라는 것도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도 이제 보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옛날 걸 갖다가 지금에 있어서 복원을 무조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그 본래의 유물, 유적들이 그 본래의 의미,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이 돼야 되고 복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명 너머의 세계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원이나 이런 것들, 보존, 이런 개념으로 자연이나 이런 유물, 이런 유적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사실 이육사 저에게 있어서 저는 국문학자도 아니고 시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문학평론가도 아닙니다. 단지 저에게 이육사 시인의 독립국사 이육사의 그런 삶과 시는 저에게는 그런 전문가들 분들에게 가지는 가치만큼이나 깊은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세 작품들을 대표적으로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전에 다른 저항시 말고 서정시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들이 또 담겨져 있거든요. 결국 그런 속에서 저는 이육사 제가 길을 걸을 때 이육사 시인의 그런 시를 기억하고 있고 그분께서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궁극적으로 대한 독립 너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에는 이육사 시인께서 그렇게 노래하셨던 이 조국 강토 그리고 이 지구의 그런 어떤 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희망. 근데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거칠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지구를 미래의 세대에게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육사 시인의 시는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되는 그런 저항시로서 읽혀지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의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육사 시인의 그런 세계와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감독이기 때문에 보통 영화제에서 영화를 틀고 나면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속을 보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뭐든 질문을 하시면 잠깐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